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지대에 대한 견해 또는 지대 논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대는 잉여이자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지대는 이 생산비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고전학파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리카도의 차익지대 개념에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지대라는 개념은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기 생산비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은 신고전학파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대의 개념을 확대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생산물에서도 지대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신고전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한 지대 논리가 현대 경제학에서는 지대 이론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 지대를 우리가 경제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지대라고.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랬을 때 이 뒤로 가시면은 고전적 지대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별표하시면 돼요. 고전적 지대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리카도의 차액지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고전적 지대 이론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지대 발생 원인이에요. 리카도는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체감의 법칙을 기초로 여기에서 발생한 생산비의 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대 발생 원인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172페이지 왼쪽 칸에 가게 되면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료의 차이라고도 출제를 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대라는 거는 표현을 할 때 지대 또는 임대료 두 가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료로 나와도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리카도의 그 지대 이론을 설명할 때 그 하단에 보시면은 그 리카도 지대의 예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이 논리상에서는 모든 토지에 뭐가 똑같다고 가정한 거냐면 생산비가 동일하다는 가정이잖아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할 때 이제 설명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조금 뭐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 생산 단위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하고 뭐가 투입이 되겠어요. 자본이 투입이 된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산 요소 그러면 노동과 자본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잖아요. 근데 토지에 대한 생산에 대한 대가는 반영을 안 해주죠. 왜 그러겠어요? 고전학파는 토지를 뭐라고 본 거예요? 자연물이고 인간이 만든 생산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의 두 가지 요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단위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경작을 할 때는 농부는 가장 비옥도가 좋은 토지부터 경작을 하고자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지가 가장 비옥도가 좋은 토지예요. 그러면 A지에서는 100만 원을 투입해서 100가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마당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겠어요? 10,000원은 받아야겠죠. 우리가 얼마를 투입해서 100만 원 투입해서 얼마? 그럼 최소한 10,000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이 10,000원 미만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쌀을 생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10,000원이 됐을 때 비로소 100가마가 생산이 된다는 가정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있는 A 토지만 경작을 해도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비옥도가 좋은 토지예요. 얘만 경작을 해도 수요가 충족이 됐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도시 지역의 노동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식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A 토지만 경작해서는 수요가 충당이 안 되게 되면 이거보다 비옥도가 낮은 토지까지도 경작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쌀에 대한 수요가 280가마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00가마에다가 여기서 한 단위 더 추가 투자하게 되면 190가마가 생산이 되겠죠. 근데 한 단위 여기서 다시 또 투자해봐야 270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같은 생산비에서는 얘를 경작을 하게 되는 게 더 낫겠죠. 같은 100만 원 투입할 때 80가마보다는 얼마가? 90가마가 생산이 됐을 때 이게 충당이 될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B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마당 얼마는 받아야겠어요? 쟤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 90가마밖에는 생산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숫자 나누게 되면요. 11,111원 이렇게 쭉 11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B 토지까지 경작하려고 그러면 가마당 최소한 얼마는 돼야 돼요? 11,100원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B 토지를 경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A 토지를 경작해서 몇 가마? 190가마. 여기서 90가마를 경작을 하게 되면 280가마가 충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당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A 토지에서 190가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위를 2개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2개면 얼마 투입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 그런데 2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가마당 가격이 얼마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11,100원으로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팔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211만 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딱 쌀 10가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에 대한 차익이 A 토지를 경작해서 얻을 수 있다, 없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한 개 생산비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최소한 10,000원은 받아야 되지만 얘는 최소한 11,100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비옥도가 높은 토지니까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떨어지는 토지에 비해서는 그만큼의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원래는 200만 원 투자해서 211만 원이니까 플러스 얼마? 11만 원만큼에 대한 차익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요 차익이 이제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익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유발됐겠어요? 이 비옥도의 차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어디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연에서. 자연에서 주은 은혜로운 선물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아니라 뭐로 본다는 거예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본다라고 리카도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으시죠? 숫자 나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B 토지는 여기 시장 가격이 11,100원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 팔아가지고 무슨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주어지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것이 지대가 발생이 됐을 때 A 토지를 경쟁하는 농부는 요 남는 차익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경작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요 생산 단위의 100만 원 안에는 생산자의 모두 포함이 돼 있다. 정상 이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만 원을 받고 팔아도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상 받으면은 무슨 이윤이라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초과이윤을 누구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주에게.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요 차액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B 토지는 11,100원을 받고 팔게 되면 남는 거 잉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를 한계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계제에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가, 여기서의 지대라는 거는 일종의 잉여이자 초과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런 내용 정도로만. 이거 왜 해놨냐면 거기 하단에 예시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거기 그 학자들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그 양반들이 제시한 게 이거예요. 칠판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 한계지에 대한 거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해드린 거예요. 굳이 이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어보는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물어보니까. 리카도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어디에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카도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걸 주장한 거예요. 생산물 가격이 뭐 해서 상승해서 뭐가 상승한 것이다. 예, 지대가 상승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옥도가 떨어지는 토지까지도 경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대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란 얘기예요? 이 가격을 떨어뜨리면 지대도 낮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곡물에 대한 수입을 자유화하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곡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들어오게 되면 수요가 충당이 되니까 비옥도가 떨어지는 토지까지 경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대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곡물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곡물에 대한 수입을 자유화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영국에서는 곡물법이라는 게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곡물을 수입하는 게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랬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뭐가 상승한 것이다. 지대가 상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5번 지문을 보시면 리카도의 지대는 지대가 지불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라 곡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대가 지불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 이것도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리카도는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뭐가 상승한 것이다. 지대가 상승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리카도 이론의 한계는요. 일단 보편적으로 위치 문제는 다루지를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에서도 뭐는 성립할 수 있다. 예, 지대는 성립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리카도 이론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그 4번 지문을 가서 보시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식량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작 면적을 넓혀야 한다. 이때 비옥한 토지가 한정돼 있고 수학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덜 비옥한 토지도 경작을 해야 되고 노동 투입량도 증가시켜야 된다. 이로 인한 비옥한 토지와 덜 비옥한 토지 사이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돼 있죠. 이 생산비의 차이가 뭐란 얘기예요? 그게 지대예요. 아까 우리가 비옥도가 좋은 토지는 생산비가 10,000원이었잖아요. 근데 덜 비옥한 토지는 11,100원이었잖아요. 그 차이에 따라 비옥도가 좋은 토지에서 남는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옥도가 좋은 땅만 경작하게 되면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죠. 네, 비옥도가 낮은 토지까지 경작의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왜 그림 그려서 일단 한번 얘기했냐면 4번 지문은 생산비의 차이라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단 박스를 보면 생산비가 다 일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 논리상 모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죠. 그래서 설명 한번 해본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그죠? 뭐 그거까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다만 교재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얘기를 해드려 본 거예요. 그죠? 잘 할 수 있겠죠, 뭐.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옆 페이지에 가면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가 있어요? 여기도 얘가 중요해요. 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지대 발생 원인이라고 얘기하죠. 예, 지대 발생 원인에 대한 거는 이거예요. 자, 이 농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뭐는 성립할 수 있다. 왜? 지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뭐를 갖게 되겠어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주는 뭐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어요? 지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위치라든가 비옥도에 관계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여기 리카도가 얘기했던 한계제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있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보완해 주는 논리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했는데 다만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리카도는 주장했지만 지주가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뭐는 성립할 수 있다. 지대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위치라든가 어디에 관계없이 비옥도에 관계없이 뭐는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 이제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하고 반대가 뭐냐면 여기는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뭐가 상승한 거예요? 지대가. 거꾸로 여기는 이 논리예요. 뭐가 상승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왜 지대 논쟁 얘기했었잖아요. 저게 잉여냐 생산비냐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지대 논쟁은 이거예요. 원래 리카도가 저 이론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이게 기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는 지대가 독점적인 지위를 주기 때문에 지대가 상승해서 뭐가 상승했다.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리카도가 반박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겠어요? 리카도의 논리가 이긴 거예요. 리카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 생산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했는데 여기는 지대가 상승할 때 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는지를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논리가 우위를 점해가지고 리카도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길래 얘들도 시험에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그 173페이지 상단에 가면 예제 하나 있죠. 예, 문제가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 리을을 보게 되면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토지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라고 해놨죠. 이게 리카도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 가격도 안정화되고 지대도 낮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왜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아까 한계지라는 것 있죠. 한계지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생산물 가격이 100만 원인데 생산비가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남는 잉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한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주는 한계지에서도 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대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대를 내라는 얘기예요. 야, 사용료는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의 정상 이윤이 반영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생산비가 높아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 마이너스 1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올린 거예요. 얼마로? 110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니까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걸 누가 주장했다? 마르크스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강원도 산골에 있는 토지 있죠. 그 토지를 내가 잠깐 사용하는데 거기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 내라고 하기는 좀 그럴 거란 얘기예요. 척박한 토지에서.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토지를 내가 한 10년 사용하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척박한 토지라도 약간의 사용료는 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개념은 그 당시 영국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장기 임대차 계획이에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아무리 척박한 땅이더라도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 사용을 한다 그러면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을 해서 나온 논리가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한계지에서도 뭐는 성립할 수 있다.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73페이지 우측칸에 가면 기출 나와 있죠. 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봤던 예제 있죠. 예제, 그 리카도의 차액지대 예제 있잖아요. 예제 가셔서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그랬을 때 거기 디귿을 가시면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리카도가 주장한 게 아니죠. 누가? 예, 이거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읽는 동안에 디귿을 봤을 때 이게 마르크스의 논리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문 안에서 디귿 들어가면 다 틀린 거예요. 그죠? 리카도만 찾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걸 포인트로 얘기했느냐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구별할 수 있나요? 그래요. 나중에 또 뭐 확인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디에서도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독점지대라고 돼 있죠. 174페이지에. 예, 그거는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 대신에 그 밑에 가면 T 내에 무슨 지대가 있어요? 예. 이 T 내의 위치 지대라는 것은요.
튠엔의 무슨 이론?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튠엔의 위치지대에서 가장 큰 요체가 뭐라고 얘기했던 건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여기 있는 이 지대론 중에서 위치에 따라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최초로 규명한 사람이 튠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요체는 뭐냐면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을 해야 되고 지대가 싼 곳은 조방적인 농업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 이론의 요체라고요.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튠엔의 논리가 나왔을 때 마지막 지문이 그거였다고요. 도심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에서는 무슨 농업? 조방적인 농업을 해야 된다라 이걸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는 거였어요. 그럼 답이 뭐였겠어요? 답이 튠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 되는 건 출제해 준다니까요. 그죠? 맞추라고. 중요한 거는 당일날 생각이 나야 돼요. 당일날. 그죠? 그 다음날 생각이 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시험 끝나고 저녁에 밥 먹다가 갑자기 아까 그게 아니었지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일날 생각이 나야지. 자, 여기 있는 튠엔의 위치지대 개념은요. 토지로부터의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 있죠. 위치의 차이가 무슨 차이를 낳게 되고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고 이게 결국은 무슨 차이를 낳게 된다.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위치에 따라 무슨 차이가 발생해요?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 생산비하고 뭐를 뺀 거, 수송비를 뺀 걸 지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카도의 차익지대 개념에다가 위치 개념만 플러스한 게 튠엔의 위치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에서 지대의 차이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여기 이 논리는 뭐냐면 비옥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토지에. 비옥도는 동일한데 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냐. 그래서 비옥도가 동일하니까 얘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대는 뭐에서 결정이 된다? 수송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보시면요. 평야에 이렇게 가상국가인 고립국이라고 있어요. 그죠? 외부하고의 교육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립국이라고 명시를 해요. 그래서 거기 17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상단에 튠엔의 고립국 모형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사방으로 개방된 평면 위에 하나의 도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평면에서 생산되는 물건 중 자체 소비되고 남는 것은 모두 이 도시에서 교환 소비된다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외부하고의 교육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고립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당 교통비나 생산비도 역시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게 됐을 때 거기에 보게 되는 생산자 이윤이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할 때 지대는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수송비. 이게 단순 지대라는 게 그거예요. 지대가 결정이 되는 거를 단순하게 뭐의 크기에 의해서만, 수송비의 크기에서만. 그래서 이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 시장이 존재해요. 이게 뭐 도심이라고 가정해도 되고, 그러면 시장에 가깝게 되면 뭐가 비싸겠어요? 지대가. 거리가 멀어지면요. 지대가 낮아지겠죠.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대가 낮아질 것이고, 시장 가깝게 들어오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니까 지대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 가깝게 있는 토지는 뭐가 비싸다는 거예요? 지대가. 그래서 튠엔의 이론의 요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게 원예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평방미터당 밀을 재배하는 거하고 뭐를 재배하는 거, 꽃을 재배하는 것 중에서 밀보다는 뭐를 재배하는 게
꽃을 재배하는 게 훨씬 부가가치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 1kg의 가격보다는 꽃 한 송이의 가격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가 비싸니까. 시대가 비싸니까. 그러면 좁은 면적의 농지를 사육해서도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뭐가 낮아지겠어요? 시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게 이거라고요. 목축업 아시죠? 양이나 소를 사육하는 거. 근데 이 고립국의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예요. 말을 끄는 마차 아시죠? 그러면 얘네가 운송수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네 수송비에는 큰 부담을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이나 소유를 사육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넓은 면적의 농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맨 외곽에 위치하는 걸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 어떤 토지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준 게 튀넨의 무슨 이론이다. 네, 위치. 이게 고립국 이론에서 연유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튀넨의 위치지대서를 보시면 자, 독일의 튀넨에서 처음으로 재창이 되었을 때 튀넨은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돼 있죠. 그게 디귿을 가면 나와 있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등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계산 논리를 집어넣어서 경작의 범위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 그거는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일단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거기 그 하단에 가게 되면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 하단 그 밑에 가시게 되면 핵심 다직이라고 해서 튀넨의 농업입지론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1번에 매상고에서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뺀 것으로서 수송비 절약이 뭐를 발생시킨다? 지대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수송비 절약이 지대니까 지대하고 수송비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무슨 이용이 이루어진다? 집약적 이용이. 외곽을 나가게 되면 조망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체예요. 튀넨의 이론에 있을 때. 이거를 도시 토지 공간에 접목을 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게 알론소예요. 옆에 제 가면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이라고 돼 있죠. 177페이지에. 거기 가시면 중간에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왼쪽에 지금 그 튀넨의 입찰지대 곡선하고 그림의 모형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농업토지 이론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도시 공간 구조에다가 그대로 접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튀넨의 이론은 농업입지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론소가 얘기한 거는 이건 도시에서 도시 공간 구조에서의 우리가 입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튀넨의 이론과 알론소의 이론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가 뭐겠어요? 튀넨하고 알론소하고. 둘 다 모형도 똑같잖아요. 그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저게 개발 밀도의 차이예요. 자, 농촌 지역에서는 공간을 활용하면 수평 공간밖에는 활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 토지는 상부하고 하부를 다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심에 가까울수록 개발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개발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얘기죠. 외곽을 가게 되면 건물이 고층화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을 설명해 준 게 그게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을 가게 되면 도심 안쪽에서는 집약적 이용, 건물이 고층화되고 외곽을 가게 되면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랬단 얘기죠. 어쨌든 177페이지에 가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의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놨잖아요. 계속 기본 논리가 같잖아요. 수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하더라. 그래서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가까운 위치일수록 많은 지대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의의를 보게 되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뭐를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게 영향이라고 해줬더니 이걸 반대로 또 기억하시는, 기억의 어떤 오류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입찰지대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에요.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최대 지불 용액인데 최소 지불 용액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 그죠? 또 초과 이윤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무슨 지대라고 한다? 입찰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음에 저기 3월에 3월쯤 되겠죠? 돌아올 때 다시 꼭 물어볼 거예요. 이거 도심이고 지대 거리라고 그랬을 때, 자,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 토지는 뭐가 좋으냐면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으면 뭐를 기대할 수 있다? 입지 잉여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의 입지 잉여의 성격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입지 잉여라. 입지 잉여라. 그러니까 3월에 갔을 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또 이렇게 못 들은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확인을 할 테니, 입지 잉여는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이에요.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입지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뭐를 거둘 수 있다? 위치가 좋아서 초과이익 같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토지의 현재 지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됐을 때 얘는 이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차지하게 해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 용도가 경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순현가가 얘가 700이고 얘가 500이고 얘가 300이에요. 그죠? 자, 여기 보는 순현가의 크기가 전부 다 뭐보다 커요? 0보다 크잖아요. 그죠? 우리 투자론 할 때 기본적으로 얘기했었죠. 순현가가 0보다 크다란 얘기는, 0보다 크다란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다고요. 1,000억을 투자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죠. 1,000억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면 투자해야 돼요. 얼마 벌면 투자해요? 1,000억 투자하면 얼마 벌면 투자하시겠어요? 얼마요? 100억? 500억?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거 만족하시나요? 이 정도만 충당이 되면 1,000억 투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의 100만 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이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을 충족시켜주고 이만큼의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700과 500과 300의 의미는 여기 현재 이 토지에 대한 지대 얼마를 지급하고
1,000만 원의 지대를 지급하고 이 토지를 사용하면 각각 이렇게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대상으로 뭐가 발생하겠어요?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를 누구하고 계약하기 힘드니까 시장에 팔려고 내놨을 때 꼭 경매에서 입찰 들어오는 거하고 형태가 비슷하다고 그래서 입찰지대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 경쟁 과정에서 이 토지의 지대가 1,7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누가 이 토지를 차지하겠어요? A가 차지할 거 아니에요. A는 1,000만 원에다가 700만 원이 초과이윤이니까 이것까지 지급하더라도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안 되잖아요. 그 이상 지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상 이윤도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A도 1,700을 지불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죠. 그 이상은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경쟁에서 얘가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토지는 누가? 1,500을 지불할 수 있는 B가. 그 다음 토지는 1,300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C가 이 토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 교차하는 점이 있죠. 교차하는 점. 거기 알론소의 입찰지대 보면 이렇게 실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상업종으로 이용하는 게 타당성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시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 있죠. 여기까지는 주거용으로. 그 이유는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실선이 그려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지점에 이 토지하고 이 접하는 점이 이렇게 연결된 선이 있죠. 이걸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거예요.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가격이 있죠. 최고 가격. 그 지점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바로 뭐다? 입찰지대 곡선. 자, 그래서 177페이지 우측칸에 가게 되면 두 번째 기출이 있죠.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설악선이라고 돼 있죠. 지금 설명했잖아요. 가장 높은 부분을 선택해서 연결한 설악선이라는 거는 모든 점에 다 접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선에 다 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설악선이라고 얘기해요. 거기까지 출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보게 되면 도심으로부터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런 식으로 토지용이 전개가 되죠. 예. 요거를 이제 설명한 게 그게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상에서는 180페이지에 가시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고 해놨죠. 뭐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설명만 잠깐 들으시면 돼요. 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산 요소가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우리가 투입하고자 하는 생산 요소가 토지하고 자본의 두 가지 요소만 투입해서 생산을 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토지와 자본 간에는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이 돼요. 즉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 건너 효용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싸요, 비싸요? 그래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5대 5로 투입을 했는데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죠. 비싸니까 토지에 대한 투입 비율을 줄이고 자본에 대한 투입 비율을 이렇게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토지용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집약하겠다. 건물을 고층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심 지역에서는 건물을 고층화시켜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즉 토지용을 집약적으로 해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상업종 같은 것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상산 요소의 대체성에 의한 도시지대 함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이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이 등량곡선이라고 그래요. 자본과 토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등량곡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요체는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이 들어오겠어요? 작은 산업이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큰 산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이 대부분 금융업이나 보험업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이 고층화되더라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산업이 있죠.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입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을 연결해서 설명해 준 게 이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자, 177페이지 하단 그래프 밑에 가면은 신고전학파와 현대적 지대이론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마샬의 지대이론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별표해야 돼요. 마샬의 지대이론이라고 해놨군요. 학생분들이 여기 싫어하는 게 이해는 좀 되시나요? 여기 학자도 많이 나오죠. 낯설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접하다 보면은 얘네하고 이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름도 기억하고 누가 무슨 얘기했다는 것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의 출제는 간단하게 줘요. 포인트 되는 걸 준다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마르크스가 주장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리카도가 주장한 내용이라는 걸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체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처음이니까 아까 우리 저기 그 교재 박스에 그림이 좀 잘못돼 있어서 아까 리카도의 차액지대 할 때 그거 해드린 거지. 딴 데 같으면 그거 안 했어요. 생략시켰어요. 그냥. 작년에도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뺐다고요. 네, 해봐야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그죠? 대신에 얘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자, 여기 마샬의 지대위를 했을 때, 거기 보시면, 요것만 하나 알아두시게 되는 게, 신고전학파는요, 지대가 만들어줄 수 있는 논리를 확대시킨 거예요. 지대 개념을 뭐를 했다? 확대시켰다고요. 즉, 예를 들어서, 아까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라는 거는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한다고 얘기했었죠. 신고전학파는 자연물인 토지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생산 요소에 의해서도 뭐는 성립할 수 있다. 지대는 만들어질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슨 지대가 있어요? 자, 이 마샬은 지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순수지대하고 무슨 지대? 준지대. 자, 여기서의 순수지대라는 건요. 토지와 같은 어디에서? 자연물에서 얻게 되는 소득을 순수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서 얻는 소득은 자연의 선물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봤었죠. 왜 불로소득이라고 본 거냐면 토지 소유자가 어떤 경작에 노력을 기울여서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자연물인 토지를 소유하게 된 이유로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면은 사용료, 지대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 잉여이자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준지대라고 있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준이라고 나왔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류 있죠. 여기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하다고 그래서 무슨 지대라고? 준지대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얘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자, 토지 단기에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은요? 건물도 단기에는 생산이 안 되는 건 토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내일 바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간에서 생산된 이런 생산물도 단기적으로는 자연물인 토지와 같이 공급이 제한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발생하는 이윤이 지대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해준 거예요. 얘는 장기가 돼도 늘어날 수가 없죠. 근데 얘는 장기에는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준지대는 단기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장기에는 소멸된다는 게 이 준지대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 뒤에 178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준지대라고 해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단기적으로 생산 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왼쪽 칸에 가면 기출 있죠. 기출해 보시면 자, 두 번째,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가 제한이 돼 있을 때, 공급이 제한이 돼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눈이 많이 내린 날이 있죠. 저녁 12시가 가까워질 때 집에는 귀가를 해야겠는데 길거리에 택시 잡기 힘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따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누가 옆에서 툭 잘못 치면 따따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날 저녁은 눈이 많이 와서 거리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택시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영구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날이 겠죠. 택시는 다시 정상화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따블이라는 소리 해야 안 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지대라는 거는 일시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는 지대인 거예요.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재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 179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예제 나와 있죠. 예제 보시면 자 2번에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포인트 되는 거를 주죠. 1번을 보면 차익지대 나오죠.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하고는 무관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포인트 되는 거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가장 강조해서 그 포인트를 삼았냐는 거를 내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외우지 않고 지문 나오면 내가 바로바로 맞다 틀리다를 판별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거 외워서 들어가면 힘든 거예요. 그래요. 뭐 여기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도시공간 구조이론은 다음에 돌아올 때 우리가 하시면 된다고 보고 187페이지를 가시면 또 입지에 대한 게 있어요. 여기를 또 해보죠.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